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전우책입니다. 어제는 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뉴스로 온통 메워졌습니다. 카눈은 동해안에 물폭탄을 났겠죠. 그런데 다행이랄까 이 육지에 올라와서 세력을 잃었습니다. 이 저녁 무렵에는 그런데 이미 강릉 일부에 대피령이 내렸고 삼척에는 380mm가 쏟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날 낮 12시 13분쯤에 강릉시 정동천이 범람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동천은 압니다. 강릉시는 이 일대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주민 수십 명이 선크루즈 호텔 연회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거진읍 주민을 대상으로 또 대피령이 쏟아졌습니다. 길도 막혔습니다. 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강릉과 동해, 속초, 삼척 그리고 고성 등 이 도내 도로들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됐습니다. 주택과 상가, 학교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름 한철 이 해수욕장 인근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시민들만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목요일 아침 이 중국발 D의 공포가 이 톱뉴스를 차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헤드라인으로 삼았죠. D의 공포. 태풍 뉴스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D의 공포는 낯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R의 공포 이것도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디플레이션 뉴스, 바로 D의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디플레이션 징조가 이제 완연하다는 것입니다. 소비도 되지 않고 그런데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결국 시민들이 아주 어렵게 되죠. 이 중국발 D의 공포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징후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뉴스입니다. 그 전에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뉴스는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뉴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CPI가 작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PI가 하락한 건 2021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게다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10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PPI가 작년 7월 대비 4.4%나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통계국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신과 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중국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치 뉴스를 좀 할까요?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 넘게 저희 모든 것을 다 틀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건 없었다.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대장동으로 탈탈 틀었는데 아무도 나온 게 없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대장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검찰의 중상모략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겁니까?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간 것은 그러면 검찰의 소설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며 5,503억이라고 그러죠. 이 5,503억이나 환수했다. 이래서 자신의 지적으로 자랑을 하던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특가법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을 써서 그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런 그가 백인동 개발 비리로 검찰에 소환이 되자 대변인의 입을 빌려 다시 자신을 정권과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의 피해자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과거 DJ 같은 정적이자 정치범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이재명은 검찰이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8월 17일 출석을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어제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을 한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이 어려워질 때마다 정적인 자신의 공격에서 빠져나갔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희대흰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이 자신을 정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장동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 참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은 소리입니다. 아마 이런 말이 먹히는 곳은 개딸들 뿐일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거짓에 기반한 무도한 정권이고 자신은 진실의 쪽에 서 있다고 편을 가릅니다.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참 이쯤 되면 이미 유명을 달리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놀랄 일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인동 개발 비리는 그동안 언론의 추적으로 거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아 데벨로퍼 이 정바울은 김인섭이라는 이른바 로비스트가 아니었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선대본부장 출신입니다. 그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백인동은 이른바 게이트가 됐습니다. 먼저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뗐습니다. 민간인 노다지 사업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가 4단계나 파격적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개입을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엇보다 100% 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조건은 90% 일반 분양으로 되었어. 업자에게 3,100억이 넘는 노다지 돈을 안겼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성남시장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는 무도한 정권으로 진실한 쪽에 서 있는 자신을 옥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검찰은 김인섭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1년 동안 115번이나 통화를 한 것을 이미 밝혀냈습니다. 이재명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 소환 요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이다. 그렇다면 김인섭은 왜 정바울에게 200억을 요구를 했고 그 중에 100억은 자기가 먹는 돈, 그리고 100억은 정진상과 이재명이 먹을 돈이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물론 뒤의 두 사람 실명은 얘기를 했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백인동 개발 비리를 두고 자신에게 배임죄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참 기가 막히는 변명입니다. 이재명은 입장문 발표 전 SNS에 국가폭력이라는 4글자를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두고 국가폭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 SNS 댓글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입니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입니다. 이쯤 되면 내놓고 하는 선동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재명은 어제 또 하나 정치적 패배를 안았습니다. 자신을 엄호할 혁신위원회가
불과 51일 만에 사실상 해체를 한 것입니다. 원래 혁신위를 두고 임기를 얘기한 분이 없었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계속 슬화를 빚자 9월 초에 그만둘 것이다. 그러다가 또 이른바 노인 폄하 슬화가 터지자 이제는 8월 안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마침내 혁신위가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혁신위는 내놓고 만든 친명 세력이었습니다. 친명 일색이었죠. 그러니 혁신위의 해체는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실패입니다. 아직도 이재명은 김은경을 어떻게 선임했는지, 무슨 인연으로 김은경을 알게 됐는지 말하지 않았죠. 어쨌든 혁신위는 10일 혁신안 발표와 동시에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까지 쓰는 아주 잔인한 표현을 하며 등장을 했던 혁신위는 이번에도 아주 고급스러운 문학적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의와 진흙탕 싸움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김은경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명치를 향한 칼끝이 정말 아팠다. 죽을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왔고 민주당이 혁신안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자, 혁신위가 만들어진 지 불과 51일. 그 명치를 향한 칼끝이 너무 아팠고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왔다. 자신의 설화가 아닌데 누군가가 칼을 명치에 갖다 댔다는 겁니까? 명치를 향한 칼끝이 무엇입니까? 혁신위가 조기에 종료된 것은 김은경의 입 때문입니다. 그는 두세 차례 설화를 뱉다가 예컨대 취임하자마자 그런 말을 했죠.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설화를 뱉다가 지난달 청년 좌담회에서 아주 결정타를 내었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미래를 결정하느냐. 여명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을 맞는 말이라고 해서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과연 그 말은 중학생 아들이 한 말일까요? 아니면 김은경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김은경은 이후 나흘을 버티다가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신우이는 단 하루도 모시지 않았다고 공방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은경의 남편과 시아버지의 비극적 선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남편도 투신을 냈고 시아버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18년 뒤에 투신을 했습니다. 최악의 가족사 논란까지 이은 것입니다. 김은경은 그 점을 의식했는지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끼친 점에 정중히 사과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난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국 사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린다. 글쎄요, 이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다시 떠오르는 정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정말 책임지지 않는 정권.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정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김은경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대체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혁신위 대변인 김남민은 김은경 가족사 논란에 대한 질문에
개인사 문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잘랐습니다. 문제는 이날 혁신이가 내놓은 이른바 혁신안입니다. 언론은 이른바 개딸들이 주장에 치우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개딸들이 주장 그대로 받아 옮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큰 것은 혁신위가 제안한 대의원제 폐지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대의원은 쏙 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박탈하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극적으로 늘린 안입니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되기 아주 쉬워지는 그런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서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대의원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안이다. 자, 이래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보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혁신위는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받을 불이익도 늘려놓았습니다. 의정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30%를 추려서 경선에서 최대 40%까지 점수를 감산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충성 일변도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보관인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하위 20% 의원에 대해서 경선 시 점수 20%를 감산을 했는데 새로운 안은 하위 30%까지 적용 범위를 늘리고 그리고 깎는 점수 비중도 늘린 것입니다. 혁신위는 중진과 원로들의 용퇴도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현역이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 이 현역 중진 외에도 당장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천정배 이런 분들처럼 출마를 준비 중인 전 다선 의원들에게 지금 용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 누가 자신들은 물러나라고 하는데 쉽사리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마 의총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김원경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든 피땀의 결과가 저 여러 일로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나빴다. 자, 언론에 나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 말이 이렇습니다. 사고만 치던 혁신위가 공천 룰 개혁 등 불만 지르고 갔다. 혁신위가 설화로 시작해 방화로 끝났다. 설화로 시작해서 방화로 끝났다.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다른 중진 의원의 말도 아주 비슷합니다. 혁신위가 스스로 자폭했다. 쓰레기를 투척하고 도망간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남기지 못했다. 자, 12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스카우트 잼버리는 곧 끝나겠지만 나라 망신은 아직 남은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일군 선진국 이미지가 일순에 날아간 것입니다. 다들 아시죠? 다른 나라 공항에 가보면 카트에 적혀있는 삼성, LG, 우리를 뿌듯하게 해주던 그 기업 로고들 말입니다. 언론은 무능한 정부와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기사와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신문마다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잼버리 한탕으로 예산 2조 원 따낸 전라북도. 대가는 나라 망신.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책임과 함께 잼버리 유치에 나섰던 전라북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젤라부터 책임이 제일 큽니다. 조직이 집행위원장이었던 젤라부터 도지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실패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문 표현이 이렇습니다. 행사장 현장 인력들이 이런 곳에서 무슨 야영을 하느냐고 걱정할 때도 전북도는 나 몰라라 했다. 아니 진흙탕 뻘창에서 야영을 해야 될 판이니 다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전라북도만 나 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신문이 지적한 바처럼 올림픽과 달리 잼버리는 행사장 조성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북도는 애초에 잼버리를 잘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거액의 예산을 타내는 게 주 목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그걸 빌미로 공항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닦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새만금보다 늦게 출범했지만 푸둥 같은 맨하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진흙탕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 강원도 고성을 누르고 국내 후보지로 결정이 됐죠. 그 후에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라북도의 뜻을 역대 정부가 정권과 상관없이 다 지원했습니다.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립도 안 된 갯벌이 아니라 이미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새만금 내 다른 부지에 나무를 심고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런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전라북도는 갯벌을 매립하는 무리수를 썼습니다. 매립공사는 2020년 시작돼서 잼버리 대회 8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야 끝났습니다. 작년 8월 프레잼버리는 행사 2주 전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구실로 내세웠지만 신문은 사실은 배수시설 등이 갖추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폭로성 기사를 썼습니다. 그 결과 나무 한 그루 없고 물이 흥건한 진흙탕 매립지에서 43,000명이 전 세계 154개국에서 온 아이들이 모인 그 국제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조선일보 지적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국제 망치를 뒤집어쓰는데 이 전라북도는 최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입게 됐다. 잼버리 행사에 필요한 메인센터 건물은 480억 원 예산이 드는데 행사 때까지 다 짓지 못하고 내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립 비용 2천억 원 그리고 1천억 원이 넘는 잼버리 행사 예산 외에도 잼버리 유치 이후에 착공된 고속도로에는 4,23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연계되는 도로 건설에는 또 무려 1조 1,000여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9년 개항 목표인 새만금 국제공항에도 8,077억 원이 들어갑니다. 새만금의 국제공항을 또 만드는 겁니다. 신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누가 납득을 하겠나? 글쎄요. 그 공항을 앞으로 누가 이용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전라북도는 개발 목적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전라북도 의회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수군 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예산을 타내기 위한 일종의 빌미였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와 전라북도가 개발 이익을 위해 청소년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이 김나희 홍보국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새만금 매립 명분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특히
농업용지가 아닌 걸 알면서도 1846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을 내준 것은 그 자체로 배임 범죄다. 참 기막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또 하나 기막히는 사건. 40년 동안 1인 재판 처음이다. 언론은 이재명이 불리할 때 나타난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들과 사설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보다 먼저 기소된 이재명 측근들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익이나 의사와 맞서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말하자면 이재명 측근을 변호하면서 그 측근보다는 이재명을 위해서 그 측근의 이익이나 의사와 맞서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측근들의 진술이 이재명의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국면에서 이재명과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이 변호에 나서면서 감시용 변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용 변호사다. 참 놀랄 일입니다. 지난 8월 8일 바로 이틀 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 공판이 그렇습니다. 다들 이 재판을 주목을 했죠. 사회부 기자뿐 아니라 정치부 기자들도 몰려갔습니다. 과연 이화영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 재판은 이화영이 검찰에서 한 진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상방울 김성태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구두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는 이화영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돈을 이재명을 위해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화영을 변론을 해온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아니라 참관인 역할만 해왔던 민변 회장 출신인 법무법인 덕수 김명태 변호사가 홀로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광의 변호사는 이화영의 처가 해임을 해버렸죠. 김명태는 2020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주역이죠. 그런데 피고인과 의사를 조율하겠다며 휴정을 요청했던 김명태는 피고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이화영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억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고는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은 증거 부동의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의 그 진술이 담겨있는 진술조서, 그걸 증거로 하는데 김명태가 이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의하겠다 서류를 내놓고 퇴정을 해버렸으니까 그 증거 부동의로 결론이 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명태가 떠난 후에 재판장은 김명태가 낸 의견서를 읽어봤는지 이화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못 읽어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한 말입니다. 내가 유령이냐?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 결국 언론은 김명태의 좌충우돌은 무의미한 소동으로 끝났다고 썼습니다. 이날 해프닝은 이화영의 아내 백모가 이화영을 향해 정신 차리라면서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화영은 내 의견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면서 공진이 됐던 재판이 속개되면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피고인보다 이재명과 가까운 변호인들의 무리수는 이전에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죠. 이 현근택 변호사는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수사 재판 내용을 불법적으로 빼돌려서 민주당에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지난 3월 19일 이재명이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정인신문조서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있죠. 그 직후에 그 유출 경로가 현근택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현근택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그 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영택 변호사가 이화영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일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퇴정한 뒤에 이화영의 뜻을 확인해서 결국 재판부 기피 신청이 철회됐습니다. 어쨌든 이화영이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상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이재명은 뇌물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온갖 회개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날 김영택 변호사의 퇴장으로 예정됐던 정인신문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런 재판 파행이 벌써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사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범계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4분이 몰려가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방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이 이 조국의 딸 조민을 기소했습니다. 불기소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든지 결국 기소를 한 겁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입니다. 숙명여고 이 상둥이 자매의 경우에 미승인자인데도 재판을 받아서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조민에 대한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없을 겁니다. 조민은 조국 정경심 등과 공모를 해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또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그 뭐 조국이 관여를 한 거니까 그 인턴십 확인서는 글쎄요, 조민이 알고 있었을까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서 서유 전형에 합격을 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지원도 그렇습니다. 조민이 받는 주요 혐의 공소시효는 8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죠. 공범인 정경심이, 그러니까 어머니 정경심이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조국도 올해 1월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하면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은 어제 10일 딸 조민이 끝내 기소가 되자 SNS에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남산은 중앙정보부고 그리고 남영동은 경찰 대공분실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국과 정경심, 조민이 벌인 입시비리가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이 민주화 투사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조민은 이날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아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러자 이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최강욱은 조국의 SNS를 공유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썼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 아픔을 과연 경험이나 해보았을까요?
수루에 홀로 앉아 애끓는 시간을 보낸 이순신 장군이라도 된 것입니까? 권력과 명예는 이처럼 덧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권력이 있으면서 그 권력을 조금이라도 사유화했다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